안녕하세요. 11월 26일자 주간 전망대입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왔고 시장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3만 포인트를 넘었다고 환호하는 모습. 우리 시장도 다소 등락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벌써 어느덧 내년을 또 한번 가늠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KB증권 김두원 연구위원 모셔서 내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참 바쁜 시절일 텐데 여기저기 뭐 기관 세미나도 많으실 테고. 네네. 예, 지금 사실 저는 우리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고충이 이해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것이 아직도 내년을 갖다가 이렇게 전망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뭐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우리 겪어봐야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아직까지 미국 대선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분명해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한 채 우리 또 현 상황 하에서 최대한의 전망을 해주셨을 거라 믿고 한번 김 의원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우선 재밌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3C를 주목하라. 네. 제목을 시대라는 것을 좀 뽑아봤습니다. 시대. 시대가 사전적으로 보면 거진 한 10년의 터울을 갖고 뭔가 구조적으로 크게 변할 때 우리가 시대라는 얘기를 흔히 하죠. 그렇죠. 네. KB증권은 내년도 2021년도 글로벌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떤 것을 주목해야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서 조금 더 리즈너블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세 가지 C를 주목해보자라고 세 가지 한번 C. 뽑아봤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C는 Continue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코로나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놨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화이자사, 모더나사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가정은 2021년도 한 여름쯤이 되면 상용화의 진전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었는데 저희 전망보다도 확실히 빠른 진전의 속도인 거죠. 그게 최근에 주가 지수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왼쪽 차트 보시면 최근 주요 국가들, 흔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네. 미국, 유럽, 일본 모든 국가들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네. 신규 확진자 수가요. 네. 자, 미국은 20만 명까지도 육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백신에 대한 개발이 과연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재발하고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의 개발이 긍정적인 건 맞지만 그만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을 조금 누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과연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짧게 끝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전으로 100% 돌아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저희가 내년을 조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상수화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못 돌아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하면서 전략을 짜거나 글로벌 경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네. 것이에요. WHO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과거 전염병들이 발병한 이후에 수년간의 백신의 상용화까지의 평균 기간을 쭉 계산해 봤더니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 네. 그러면 코로나라 그래서 또 많은 국가들이 이번에 집중해서 백신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오는 것도 맞지만 실제 과거 수년간의 평균을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다소 예. 좀 무거운 말씀을 그렇죠. 드려요. 오른쪽 차트는 조금 재밌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흔히 연준에도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라 그래서 고빈도 데이터, 그러니까 일간으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의 트래킹해서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사에서 나오는 이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구글에서도 나오고 애플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애플 걸 좀 갖고 왔습니다. 이 이동성 지수는 다들 셀폰, 즉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전화기로 추적해서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를 나타낸 지수예요. 네. 보시면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이 세 가지의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자동차라든지 도보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캐치업
넘어섰죠. 넘어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코로나 별거 아니다. 우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 지수를 한번 보시죠. 훅 떨어졌네요. 그렇죠. 절반 수준이네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100%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어렵다라고 치부하면서 내년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C는 콜라보레이션. 아하. 그래서 흔히 뭐 연예계에서 많이 쓰는 거죠. 네. 웃자고 한 소리고요. 네. 협력이 얼마나 긴밀한가에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 간의 협력입니까? 정책 간의 협력이죠. 정책 협력. 네, 재정 정책 간의. 정책과 통화 정책. 네. 자, 이 부분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인선에서 재무장관으로 옐런이 거론되고 있고 네. 옐런이 거론되자마자 파우르 장관의 시너지 효과, 바로 이 콜라보레이션, 이 협력이 그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국가별 경기 대응력의 차이가 내년도 회복 속도를 좌우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왼쪽 차트에 보는 것은 이번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주요 국가들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대응을 잘 했는지를 제가 브레이크다운 해봤습니다. 옅은 파란색은 재정 지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느냐를 예. 보시면 실제 올해 돈을 쓴 국가들은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정도가 전체 GDP의 한 10% 넘나드는 수준으로 돈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다른 국가들은 특히 유럽 국가들, 독일이나 이탈리아들은 많은 돈을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동성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오히려 재정이 아니고 대출 보증, 즉 민간에게는 부채라는 것이죠. 네. 물론 나중에 탕감이라든지 상각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간 쪽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 내년도에는 이러한 중앙은행들이 재정 정책을 쓰면서 회복세를 이끌어갈 것이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결국에는 재정을 쓴다는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재원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국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에 관한 저항도 있고 세금이 갖고 있는 경기의 하방 압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자, 국채를 발행하면 우리 금융시장이 가장 무서운 것이 결국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인 그게 것이죠. 또 걱정되고. 근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적어도 오른쪽 끝에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이 세 가지 국가들은 시중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소화할 수 있는 국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재밌는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가 미국 경제를 매우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네. 글로벌리 선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더라도 표에 보시면 미국이 적어도 ECB나 일본 BOJ만큼은 사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룸은 있는 거죠. 네. 즉 지금 해가 바뀌어서 대규모의 부양 정책이 있는다 하더라도 또한 국채가 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최근에 미국 10년물이 1%를 넘나드는 위험으로 계속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거는 상반기 이슈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연준이 계속해서 나오는 국채를 시장의 금리를 올리지 않은 수단에서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리 봤을 때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이 협력이 얼마나 긴밀한가에 따라서 내년 국가별로 회복 속도는 현저히 차이가 날 거고 그런 중심에서 보면 선진국이 아무래도 신흥국보다는 조금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무심하게 요즘 저렇게 넘어갑니다만 그 미국을 비롯해서나 22 일본이 전부 전체 유통 및 발행 시장의 70% 이상 갖다가 중앙은행들이 사버린다. 참 그 어마무시했던 그 채권 시장이 시장이라고 할 수도 없게 돼버렸네요. 애석한 부분도 분명히 애석한 있죠. 부분입니다. 네네. 네. 자, 다음번에 보시면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저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C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네,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효율성보다는 유연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게추가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먼저 가계입니다. 민간이라 그러면 가계랑 기업이니까. 네. 자,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코로나19 터진 다음에 미국 가계에서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들입니다. 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왼쪽에 쭉 막대 그래프들이 있죠. 조금 네. 짙은 색은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 그러니까 1970년 이후에 수많은 경기 침체 기간 동안의 평균을 제가 조사한 거고, 옅은 파란색은 이번에 코로나19 터진 다음에 평균입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가계가 저축이 엄청 증가했어요. 하하.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미국도 제로금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네. 결국 경제학적으로 보면 저축이 늘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게 저축이기 때문에 네. 저축이 늘었으면 소비가 줄거나 소득이 늘었다라는 결론이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지금 보면 오히려 소비가 증가했어요.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넘어섰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이례적인 현상이죠. 소득이 그만큼 늘은 겁니다. 네. 소득이 늘었다라고 딱 봐서 데이터를 봤더니 흔히 소득은 보수하고 정부 사회보장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일을 해서 하는 월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사회보장이라는 게 결국 이전 지출, 정부가 그만큼 돈을 줬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위기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재정 정책은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가게한테 돈을 줄 거고요. 가게는 일부분을 갖고 소비를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늘려갈 거다. 자, 이 저축이 내년도 모든 국가의 소비에 하단을 받쳐줄 거다. 내년도 저희가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소비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제로금리인데 누가 저축을 합니까? 결국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가계가 무게축이 이동할 거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일반화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입니다. 어찌 보면 기업이 가장 빠르게 바뀌겠죠. 자, 2000년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목적이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네. 흔히 just in time이라는 용어를 쓰죠. 일본의 시그마 6에서 연동된 겁니다. 네네. 재고를 최소화 가져가고 주문용은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적기 생산 체계인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기업들이 느꼈던 실로 공포감은 상당했었죠. 네. 왜냐하면 제때제때 물건이 안 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 네. 더 나아가서 빨리 경기가 개선됐을 때 재고를 좀만 가져가면 대응이 못한다. 기업의 존폐가 걸려 있는 거죠.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들이 더 이상 효율성보다는 유연성을 넓힐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저스트 인 타임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인데 그게 결국 재고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네. 비용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적정한 재고의 그 경계가 무색해질 만큼 재고를 많이 가져갈 거다. 자, 이게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하고 연결되냐면 지금부터 내년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적어도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회복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 네, 가운데 네. 모든 기업들이 재고를 엄청나게 느끼는 즉 리스트러킹 그 생산이 확대되는 시기가 훨씬 더 빠를 것이라는 것이죠. 네. 결국 전 세계에서 코로나 딱 터진 다음에 그나마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꼽아보면 결국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외국인 수급,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노크하는 이유 과연 무엇이겠느냐? 경기는 회복됩니다.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 중국하고 한국 두 국가에 대해서 환율도 그렇고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국가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는 초이스 달려있다.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유연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네. 네. Just in time에서 just in case. 그렇죠. 아주 뭐 라임을 이루면서 딱 인사이트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한국과 중국의 이런 제조업단에서의 경쟁력이 사실은 내년 1년 내내 쭉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이코노미스트니까 구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네. 좀 멀게만 느껴집니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상당 부분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 많아지냐면 바이든 정부 때문입니다. 아직 말씀 주셨지만 아직 미국 결과가 잠정 결과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네. 하지만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가정을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이든이 내세우는 미국 경제 회복의 첫 기틀은 물론 그린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틀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조업의 부흥, 즉 리쇼링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하고 별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근데 거기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리쇼링은 이런 겁니다. 밖에 있는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갖고 와라. 다 가져와. 그러면 인센티브 주겠다. 법인세 10%포인트 감면. 자, 바이든은 밖에 있는 생산 공정을 안으로 갖고 와라. 안 갖고 오면 10%포인트 법인세 과세. 그런데
바이든 나는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릴 테니까 결국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전보다 2배 이상의 법인세를 감당해야 된다. 구속력은 당연히 바이든 시대에 훨씬 더 큰 것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리쇼링이라는 이런 테마는 오바마 때부터 쭉 나왔던 테마입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시대라는 촉매제, 더 나아가서 바이든의 이 강력한 네거티브 규제, 이 두 가지가 결국 미국 사회에서의 그 리쇼링을 좀 더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미국의 산업 생산입니다. 네. 197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의 산업 생산을 제가 생산 단계별로 나눠 본 겁니다. 원자재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중간재, 최종재, 생산 단계별로 산업 생산을 구분해 본 건데 네. 72년부터 2008년까지는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굴곡이 매우 코릴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딱 맞고 나서 최종재는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산업 생산이 중간재는 이전 수준으로 아직까지도 못 넘고 있습니다. 자,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네요. 바로 저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죠. 아하. 저 시기가 바로 효율성의 극대화된 시기. 더 이상 가격 논리로서 미국의 중간재 업체들이 자기 물건을 안 쓰는 거죠. 중국산, 한국산, 대만산.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수혜를 봤던 이 헤게모니가 적어도 내년까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이어지겠지만 점차 내년 후반기로 갈수록 아니면 내후년으로 갈수록 드디어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거다. 거기에 철대적인 기회와 도전 우려가 혼재돼 있는 내년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글로벌 경제예요. 예. 글로벌 경제는 제가 뭐 간단하게 좀 테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글로벌 경제는 저희가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업계에 들어와서 짧은 한 1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도권에서 전망한다는 게 회복의 방점을 찍고 전망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로서 좀 좋은 것은 상반기가 좋을 것이냐, 하반기가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년 글로벌 경제는 회복의 방점이 있지만 상반기에 좀 더 하이라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한 감들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제되지 않는 요소들이 꽤 많다라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자, 내년에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불균형이라는 것이죠. 왼쪽 차트 보시면 저희 KB증권은 내년도에 국가별로 봤을 때 글로벌 경제를 딱 세 가지 국가만 가져갑니다.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 네. 반대로 말하면 이 미국, 중국, 한국이 내년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가 회복되는데 다른 국가들은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유럽 쪽은 아닌 것 같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이 언제냐?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실물 경제가 올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 7페이지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올해 2분기에 이미 넘어섰고요. 회복이 빠른 것이죠. 지금 제일 위에 선이 중국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은 저희 전망대로라면 내년 3분기 말쯤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라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 끝부분에 봤을 때 제일 위가 중국, 그다음이 그렇죠. 한국, 미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유로 지역이라든지 일본은 좀 언더에 있는 네, 것이죠.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년 3분기 말까지는 적어도 이 세 국가는 경기가 회복된다. 적어도 빠르게 상대적으로.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이렇게 빨리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수반하냐면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우리 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요소들, 물가 비용의 요소들을 또 한번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민해야 된다는 숙제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또 실례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김돈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이코노미스트로서 이제 매크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자영업자들 무슨 카페를 하시는 분들 무슨 이런저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어떤 논의가 너무나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판인데. 네, 계속하시죠. 네, 오른쪽 차트 보시면 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경제 회복의 특징은 교역량이 빨리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파란색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교역량이 얼마나 빨리 회복됐는지를 제가 추세로 쭉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8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금융위기를 맞고 회복의 방점이 찍히는 네. 거죠. 속도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중국의 선전도 있고 한국 수출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전보다 한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그러네요. 있다. 기울기가 초반에 아주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시장 회복 속도도 그랬고. 그렇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년도에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보면 결국 불균형한 회복과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좋다. 교역량이 증가하는데 제조업이 좋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또 교집합이 나오는 것이죠. 중국과 한국.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한국은 적어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벌써 약간의 의문점이 그렇다면 최근 이제 우리 코스피의 어떤 아웃퍼포먼 이해가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2020년 지금 거의 연말이니까 2020년 봤을 때는 뭐 중국 심천이 뭐 거의 나스닥과 어깨를 겨룰 만큼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은 사실상 보면은 중국이 많은 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타냈음에도 지금 이렇게 중국이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게 기존의 그 박스권을 갖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양상이라서 네네. 그래도 일단 김영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중국 시장을 봐야겠네요. 네. 글쎄요. 주가 지수를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의 풀이 있겠죠. 네. 결국 실물 경제를 주가가 결국에는 따라간다라는 큰 방점을 찍고 본다면 결국 글로벌 경기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중국의 여러 가지 자산들도 동일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희망이 생깁니다만 또 항상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앞서 반영한다는 시장이 뭐가 저렇게 요즘 중국 증시가 저렇게 뭔가 이렇게 좀 체한 듯한 느낌 뭐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같이 감안하면서 듣겠습니다. 네. 제가 보는 내년도 중국의 일단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KB증권뿐만 아니고 글로벌 IB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중국이 좋아질 텐데 어떻게 좋아지냐면 결국 내수 소비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실제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제가 주로 보는 데이터인 거죠. GDP 내에서 요소들이 얼마나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네, 2020년도 보시면 파란색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 투자예요. 중국 정부가 특별채를 발행해서 올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생산이 빨리 올라왔고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은 저희가 감히 전망을 해보건데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올해 투자를 많이 했던 게 고용시장과 소비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희가 보는 내년도 중국의 그림이고요. 자, 거기에 13페이지 오른쪽 차트 중국 정부가 조미료를 뿌리고 있죠. 쌍순환 전략. 자, 내순환과 외순환. 네. 어떻게 보면 내순환은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가전화양 이구환신, 농촌의 사람들이요. 자동차를 사라, 제품을 사라, 여러 가지 했던 프로모션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때 내연기관이었으면 지금은 전기차일 거고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외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순환이 중국 정부는 야심차게 얘기하고 있죠. 위안화 강세를 동반해서 중국의 문호를 여기서 열겠다. 우리 중국의 구조 개혁과 금융시장에 기회가 있으니 와서 투자를 해라. 네. 지금 상대편에 보이는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던 미국은 정치적 리스크뿐만 아니고 주춤하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 세계 중국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래서 형성되는 건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도 여기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국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보시면 자,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14페이지 왼쪽 차트에 보시면 시진핑이 2013년 초반에 집권을 하고 2014년 4월 달부터 자본시장을 열어보겠다. 후강통, 그다음에 11월 달, 그다음에 2016년 성강통까지 2014년부터 16년까지 중국이 자본시장을 열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중국이 문호를 열면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문호만 열면 중국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쏠려 들어올 거고 중국은 구조조정에 성공할 거다. 근데 보시면 당시 외환보유고가 4조에서 1조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위안 달러는 제가 역축으로 그렸는데요. 오히려 달러는 7위안을 육박할 정도로 약세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Y축을 보시면은 축 전환을 해놓은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은색 선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위안 약세를 의미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위안 강세죠. 그렇죠. 보시면 그 시기에 공교롭게 중국의 달러가 다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고 그런 결과물로 위안화가 약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14페이지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저기 중국의 10년물 금리와 네.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스프레드가 굉장히 넓어졌네요. 그렇죠. 커졌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금리 차이에서 이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2014년도에는 중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동일하게 내려가는 형태였었지만 네. 그때 스프레드랑 이제 지금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보시면 중국의 10년물이 레벨이 높습니다. 3% 초중반이죠. 네. 미국의 10년물은 얼마 전까지 0.4%가 바닥이었다가 최근 0.9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0.88, 0.9 정도 레벨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속도와 레벨의 차이겠지만 내년도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완만하게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 금리 차가 내년도에는 폭의 문제지 좁혀진다는 조금은 것이죠. 좁혀지겠죠. 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랑 비슷합니다. 중국 정부는 야심차게 문호를 개방하죠. 이제는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금리 차이 200bp 아니면 250bp는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럼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롱텀하게 보면 이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문호를 개방했을 때 중국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지난 2016년에 위안화 텐트런 같은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채 10년물 들고 있는 것보다 중국 국채 10년물짜리 들고 있으면은 적어도 못 먹어도 200bp는 먹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위안까지 강세 전망이 다들 지배적인데 그러면 환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썩 들어가기에 모두가 흔쾌히 동조는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너무나 쏠림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언론에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번에 연말 미국 선거도 그랬고요. 항상 쏠림은 반대편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반대편으로 전환됐을 때 그 폭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쏠린 이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툴로서 쭉 봤을 때는 결국 물론 중국의 헤게모니가 있는 건 맞고 중국의 투자 유인이 있는 건 맞지만 내년 하반기로 시간 싸움일 것 같다. 가면 갈수록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여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하고 중국 10년물하고 이 좁혀지는 폭보다 위안화가 훨씬 강세가 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환율이라는 게 금리차, 그다음에 수급에 의해서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아마 컨트롤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지금의 이런 중국의 투자 유인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지금 수준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국 얘기해 볼까요? 그러시죠. 한국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세 번째 텍스트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게 그린 뉴딜입니다. 네. 최근 바이든 정부의 트렌드 또한 유로존이 재정통합 이후에 그린 인프라 7,500억 유로를 준비하고 있죠. 전 세계 테마입니다. 한국도 거의 동참을 했죠. 그런데 10년 전에도 비슷한 테마가 있었습니다. 2009년 녹색 뉴딜. 아니 녹색이나 그린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009년도 편한 언어로 4대강. 네, 4대강이 있었죠. 당시 정부가 25조 원을 투입했죠. 네. GDP의 2.1%.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꽤 잘 나왔습니다. 2.2%포인트나. 그러니까 1년의 성장 중에서 거의 2% 남짓한 것을 정부가 이끌어냈으니까요. 네. 그래서 복귀해보기는 다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역시 돈은 토목, 건설에 어떻게 보면 투여하면 성장률이 나온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내년도에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 한 해 동안 21조 원 투입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 그 사이에 우리 한국의 GDP가 2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우리 GDP의 1.1%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린 뉴딜을 학문적으로 쭉 봤을 때 재정 승수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정 승수를 좀 더 크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성장 기여도는 한 1.5%포인트, 즉 네. 10년 전보다는 네.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추경이 있을 겁니다. 추경에서 이 그린 뉴딜로 재원이 20조 원 이상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모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년에 한국의 성장률이 잘 나올 겁니다. 공교롭게 올해 한국은행이 오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또 상향 조정했죠.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로 얘기했죠? 내년에 2.8에서 3.0으로 0.2%포인트. 올해도 여전히 0.2%포인트 올렸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추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반의 우려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제 그린 뉴딜이 내년 1년 내내 한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성장 동인일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이제 환율 전망인데요. 예, 요거 듣고 싶었어요. 네네. 환율은 추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달러는 약세라고 봅니다. 1년을 놓고 봤을 때.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모든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됐죠. 그렇죠.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약간의 느낌적인 느낌, 굴곡을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의 되돌림이 있을 것 같다. 되돌림. 네, 그 되돌림이라는 것은 여기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기보다는 약간 하단을 다지거나 아니면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들이 12월 내년 1월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목을 보고 계신 거죠?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네, 반대 통화들이 강세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유로화가 특히 비중이 크죠. 어허. 근데 유로화는 강세가 될 거냐라고 보면 또 사실 유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유럽은 제가 리스크 요인이라고 써놨죠. 저는 연초 노딜 브렉짓을 기본 시나리오로 갖고 예, 있습니다. 예. 네, 브렉짓이 노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 저한테 반대로 질문이 항상 있으세요. 아니 브렉짓이라는 그런 큰 리스크 요인이 노딜인데 왜 이렇게 시장 무덤덤하지? 파운드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벌써 2016년도에 브렉짓이 이미 다 학습효가 끝난 거 아닌가? 어허. 물론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의 자금 흐름을 보면 많이 빠져나갈 돈들은 그러니까 영국에서 돈들은 이미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네. 하지만 최근에 S&P 같은 신병사들은 영국의 은행권의 신용등급을 전부 강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로 노딜 브렉짓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 여파는 있을 거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 초반에 파운드와 유로화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즉 약세가 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유로화 약세는 반대로 달러 강세 압력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내년 1년을 놓고 봤을 때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려면 유로화가 계속해서 강세 압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11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유럽의 고용시장인데요. 제가 커버하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 내년도 유일하게 고용시장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겁니다라고 전망하는 게 유럽이 유일합니다. 오히려 둔화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이 막대 그래프들은 각 국가별로 전체 고용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50%에 육박한 국가들도 있고요. 예. 저기 밑에 가면 영국으로 갈수록 한 10% 언더인 국가도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임시직 비중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글뱅이 보시면 실업률은 다 8% 언더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코로나라는 게 서비스업의 충격이 컸고 전 세계에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가장 많은 게 또 유럽이고 네. 또한 전체 고용에서 임시직 비중이 가장 큰 게 유럽인데 네. 실업률은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바로 옆에 있는 동일한 선진국인 미국은 3.5에서 14.7 갔다가 이제 6.9인데 네. 유럽은 완만하게 7.1, 7.4, 7.8, 8.2, 8.3까지 왔습니다. 자, 보니까 유럽은 국가에서 이 해고와 실업을 전부 다 떠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축 근무 제도로. 자, 유럽 국가들이 해고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네. 그리고 소득이 부족한 것을 국가가 재원으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또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내년에 유럽에서 취약한 국가들이 이 보존해주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즉 내년에 연말로 갈수록 유럽은 고용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둔화 우려가 나타날 것이다. 즉 유럽이 경기 펀더멘털리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속도가 낮아지거나 결여될 수 있다. 여전히 유로화의 그 강세 흐름이 상반기냐 하반기냐 놓고 봤을 때 상반기가 강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유로화의 약세 압력이 표면적으로 우러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달러 약세를 보지만 기본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과연 이 약세 폭이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원화의 강한 이 강세 폭이 네. 과연 내년 1년 내내 이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KB증권은 그래서 2021년에 평균치를 봤을 때 내년 4분기가 111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이 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림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현 레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예. 아까 얼핏 그런 말씀을 우리 시작 전에 들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유입될 가능성이 보인다고요. 어떤 점에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죠. 글로벌 경제의 특징을 보면 내년도 불균형인데 왼쪽 차트에 보신 것처럼 유일하게 세 가지 국가만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국가, 즉 경제가 살아나는 국가, 미국, 중국, 한국. 네. 거기다 오른쪽 내년도에는 특히나 과거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도 훨씬 더 교육량이 빨라지고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거에 대한 교집합은 결국 한국 기업, 한국 제조업 기업, 중국 제조업 기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결국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자금을 갖고 어디에 투자해야지 좀 더 아웃퍼폼, 즉 성과가 좋으냐라고 놓고 봤을 때 유독 튀는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이 처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자금의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경상수지 부분에서도 더 호조를 보일 수가 있고 특히나 또 자본수지 측면에서도 그렇다면은 원화 강세 압력은 또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왜 우리 원달러 환율이 4분기에 지금 수준이냐 이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이제 네. 의문점일 겁니다. 네네. 자 지금 올해 유명했던 게 동학개미만큼 서학개미죠. 네, 한국의 외국인 투자, 해외 투자가 상당 부분 원화 강세 압력을 일부 상쇄할 마지막 것이다. 이 말씀이구나.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좀 해외 드리고 투자 싶습니다. 때. 네. 예. 그래요. 근데 아까 지금 슬라이드 중에 네네. 사진이 나오는 거 요거만 아, 한번 네. 보고 갈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송할 때쯤이면 좀 더 가시화될 겁니다. 아. 바이든 정부의 인선이 다음 주에 경제 파트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처 15개 부처의 큰 장관들의 이제 인선이고요. 네. 빨간색은 이미 유력시 되는 사람, 그러니까 상원 인준이 남았지만 거의 상원에서 통과가 유력한 사람들. 또한 검은색은 이제 후보에 오르시는 분들이에요. 재무부 보시면 옐런 의장, 드디어 전 옐런 의장이 돌아옵니다. 옐런과 파월 조합 제가 말씀드렸죠. 네. 결국 내년도 금융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재정 부양 플러스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인데 적어도 옐런과 파월의 이 조합은 이 금리 상승에 대한 고민을 내년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이연시켜줄 가장 강력한 요소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 옐런 의장의 또 발언들을 보면 바이든 정부가 좋아하는 멘트들을 많이 했어요.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형평성과 평등성을 강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긍정적인 건 다 아실 테니까 국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하. 약간 강경 노선입니다. 국무부 장관은 지금 대북 강경론자이고요. 핵 포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 정부와 약간의 트러블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국방부 장관이 미셸 플로노인데 유력합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발언을 했냐면 중국의 모든 군함을 72시간 내에 괴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강경론자예요. 아. 볼튼이 다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통상 정책은 우방국한테는 트럼프보다 우호적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무부 장관은 미중 무역 분쟁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쉽사리 바이든이 됐다고 서로 화해하면서 긍정적이 가기에는 상당히 강경한 노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그동안에 조금 주간 전망대 우리가 한 두세 분을 모셔서 그 패널의 일원으로 나왔었을 때 김도원 연구위원님과는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이 김도원 연구위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 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신 것도 나름 유용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의 관심은 그거겠죠. 이 주식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 환율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일까? 한번 속 시원하게 말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시티어닝의 유현정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또 여러 매체에 혜성처럼 나타나신 또 애널리스트시죠.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간 전망대 첫 출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팀장님, 네. 그냥 고고싱입니까 주식? 아, 네. 그렇게 보세요? 네,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 네. 근거는요? 근거는 뭐 저희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방향성이죠. 방향성. 경제도 그렇고 기업의 이익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인플레를 일으킬 만큼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부양책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골디락스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다가 잘못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골디락스 장세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는데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으니 유동성 장세가 이제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도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골디락스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유동성 장세 네. 해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게 이제 영향력이 점점 페이드 아웃 되면서 실적 장세로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유동성 장세가 페이드 아웃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내년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이브 유동성. 샷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저희는 보면은 뭐 연준의 자산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연준 자산뿐만 아니라 ECB 자산 그리고 BOE 그리고 BOJ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심지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까지 이거는 뭐 경쟁적으로 지금 통화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동성 장세가 보통 끝나고 실적 장세가 와야 되는데 실적 장세가 왔는데 유동성 장세 또 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지수도 말도 안 되는 레벨까지 가겠네요. 네. 그렇게 어디까지 보고 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수 타겟은 2,900포인트 정도 되고요. 내년에. 네, 그럼 2,900포인트를 산출해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랑 그리고 그거를 얼마의 금리로 나눌 것인지인데요. 저희는 키는 어떤 금리로 나눌 것인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금리를 제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 즉 COE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본 비용. 네. 그게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모다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적용하게 되면 내년 이익을 한 20% 감익을 잡아도 2,900포인트가 나오고요. 만약에 그대로 내년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인 133조 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현실화된다면 3,500포인트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를 어떻게 정할 거냐,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를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가 여기서 키포인트라는 거고요. 그 금리를 얼마나 낮추게 그리고 마음대로 맞추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합리적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주가가 얼마든지 올라도 3,500포인트까지 올라도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지금 2,600 넘었죠, 우리가? 네, 한 2,650 라운드죠? 네. 2,624 오늘. 맞습니다. 오늘. 오늘? 예. 여기서 지금 3,500을 가면 몇 퍼센트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3,500포인트라는 거는 제가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건 이제 제가 만든 금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설명이- 3,5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예.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타겟 프라이스는 2,900포인트입니다. 아니 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저 주변에 뭐 조카들이나 뭐 지금 막 스펙 쌓고 뭐 지금 뭡니까 취직하려고 하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야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여기저기 탈탈 끌어서 뭐 제2금융권 무슨 뭐 저축은행 할 것 없이 끌 수 있는 데 다 끌어갖고 주식만 해 뭐 직장 왜 다녀 이 소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네, 뭐 그거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자, 환쟁이로서 지금 이효석 팀장님의 전망에 한번 주식 전망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뭐 글쎄 제 전공 분야가 전혀 아니어서 그게 또 가끔 장기 옆에 훈수 두는 사람들 잘 볼 수 있으니까. 뭐 내년도 연준이 조금 크리티컬 할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유동성 확산 상황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속에서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훨씬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주식 상승 대열에 올라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주식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 있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전반적인 어떤 주식을 계속 주가를 지지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제가 산업 분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은 시장이 그 가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훨씬 더 그 지금보다는 높은 레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유엠정 부장님께서는 뭐
외환시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라서 먼저 여쭤보고 나면 우리 이호수 팀장님이 아무래도 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 환율은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어제 이제 ECB에서 나온 거 보면은 ECB 상황, 유럽 상황 아주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도 지금 ECB에서 뭐 바주카포를 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만 지금 유독 약한다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통화들이 지금 다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뭐 달러가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지금 분위기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유 부장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한국은행의 그 10월달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도 다소 의외였고, 그리고 많이 이제- 늘었죠. 예,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70몇억 불 늘었던가 전체. 78억 불. 예, 그 중에 달러가 한 65억 불인가 그 정도의 통화별 구성은 사실은 큰 의미를 큰 가지고 의미는 있지는 없고 않습니다. 거의 뭐 달러가 늘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다가 11월 들어서 이렇게까지 1,100원을 위협받는 와중에도 5대 시중은행 오히려 외화예금이 늘고 있다란 말입니다. 예,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외환시장 주변의 유동성이 그 전에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경상수지가 다시 호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유출이 되면서 경상흑자 부분을 상쇄를 시켰던 투자자금 흐름 자체도 네. 계속 투자자금 유출이 축소되는 모습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는 거꾸로 외국인 주식 순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금이 아마 순유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라고 지칭되는 해외 투자로 들고 나가는 달러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들어오는 훨씬 달러가 더 들어오는 많다. 달러가 훨씬 더 많아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전체 외환시장 주변에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여건 자체가 계속 공급 우위 내지는 적어도 대기 공급 확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질문은 그런 와중에 기업들은 수출을 해서 받은 수출 대금도 늘고 있고 뭐 그런 와중에 그러면 여기를 털어나 저기를 터나 뭐 이 매체를 보나 저 매체를 보나 대부분 달러 약세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환율도 최근 들어 뭐 3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 뭐 가장 정신없을 때 1296원 1300원대 위협하던 게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특히 1180원 무너진 다음에 정신없이 떨어졌잖아요. 예. 이러면 보통 들고 있는 달러를 좀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고 붙들고 있거나 오히려 조금 더 사는 모습 그게 그 배경이 궁금한 거예요. 그 심리가. 전반적으로 사실 그 기업들이나 네. 개인 투자가들은 시장의 어떤 마켓 트렌드 팔로우보다는 어떤 장기 평균치 내지는 앞선 환율 수준에 대한 반대로 대응하는 부분이 일반적입니다. 환율이 지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지금 당장은 하락 압력이 강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일정 기간 동안은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환율은 사실은 일정 부분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순환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주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 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상승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이지만 주가는 우상향이죠? 환율은 사실은 렐러티브 밸류입니다. 상대적인 가격입니다. 이런 각 나라의 상대적인 어떤 가격의 지형도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로 가거나 약세로 가는 그런 통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을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달러 대 원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한 10여 년 정도 동향을 놓고 보면은 또는 한 20여 년 동향을 놓고 보면 한 10년 정도 주기로 큰 변동성을 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조금 좁혀 놓고 보면은 한 1년 내지 2년 주기로 상승 하락의 사이클을 보입니다. 대체로 조금 큰 그림에서 그리면은 한 2년 정도는 상승 사이클, 반대로 2년 정도는 하락 사이클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환율은 평균 회귀의 성향을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환율 수준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던 과거 1년, 3년, 5년 뭐 이런 평균치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뭐 결국은
각 나라 금리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캐리가 비슷하다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싼 자산을 찾는 게 사실은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라 그럴 수가 있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의 이야기와 장기적인 어떤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달러화 매수는 달러화 보유 확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당국 상당히 시장의 경계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의지가 어느 정도로 평가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옛날에 트레이딩을 할 때 2004년도 뭐 이때를 소환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 무소불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무소불위의 당국이었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지형도가 됐습니다. 훨씬 더 투명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게 국내적인 그 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사실은 거슬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수용을 하되 다만 가파른 변동성은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가 그 금통위 이후에 그 화상 기자회견 중에 네. 받은 질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이주열 총재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지금 환율이 수출 내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환율 수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파른 환율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가파른 하락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현재 지금 또는 최근에 당국이 보여온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인 스탠스일 뿐만 아니라 이주열 총재님 보면 출제 교수의 의도대로 정답은 정확하게 내시는 분이에요. 예. 레토릭은. 이 팀장님 네. 궁금한 거 네. 3월달 코로나 할 때부터 해서 주구장창 팔아제꼈다가 외국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걸 갖다 개인들이 다 받아내서 뭐 1600, 뭐 1450 하던 지수를 갖다가 지금 2600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지금 와서 얘들 왜 이렇게 흥분을 해요? 네. 그 제가 이제 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외국인 수급과 관련돼서. 수급과 관련해서. 네. 그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랙락. 블랙락 잘 아시겠지만 ETF 시장에서는 뭐 가장 큰 손이고요. 예. 근데 이제 블랙락이라는 회사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얘네들이 항상 신상품을 내놓습니다. 네. 신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는 이 트렌드가 나올 것 같으니 요러한 ETF를 올해는 많이 출시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어떤 ETF를 만들었냐면 채권형 ETF를 대거 발행을 했습니다. 블랙락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작년에? 마이너스 금리 가고 난리가 났었죠. 채권 가격이 확 올랐던 거죠. 채권형 ETF를 하도 많이 발행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나 보다 그러고 채권형 ETF로 돈을 넣으니까 네. 채권형 ETF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사야죠.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 간 네, 거죠. 네. 올해는 무슨 ETF를 만들었냐면요. ESG ETF를 만들었습니다. ESG 그러니까 ESG 펀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펀드에다가 ESG를 붙여가지고 어디 연초에 엄청 더 많이 말이에요? 했고 아니면 내년? 올해 연초. 올해 연초에. 올해 연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ESG 관련된 거는 다 올랐습니다. 올해. 네. 왜냐하면 자금이 그쪽으로 가니까요. 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저는 가장 의미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11월 3일 날 있었던 블랙락에서 EM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이머징 했습니다. 마켓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큰 트렌드를 만들어 내시는 뭐 낸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잘 맞추고 있는 그런 하우스고 어쨌든 그런 데인데 거기에 이제 누가 계신지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스탠리 피셔 옛날 그 연준 부의장 하셨던 지금 블랙락에 계세요? 블랙락으로 고문으로 작년 고문으로? 말부터 가셔서 좀 큰 그림을 봐주시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EM에 대한 투자 비중 얘기하시면서 물론 뭐 블루 웨이브도 얘기했지만 뭐 달러 약세도 얘기했고요. 이머징 국가들의 산업 그러니까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그러면 블랙락이 무슨 상품을 만들까? 그냥 저는 그냥 저의 희망 섞인 전망으로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EM과 관련된 이름을 붙여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브릭스처럼 과거의 브릭스 시대에는 그냥 그 커머더티 가격이 랠리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그럼 EM 중에서도 되는 애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어떤 애들이 될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코로나 세대에서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여러 가지 망가진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재무 건전성 되게 좋은 애들, 그래서 사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가도 되게 비싸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로 사지 않을까 그런 상품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침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로 주식시장에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들이 보면은 약간 엮어서 생각해 보면 좀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짐 오닐이 브릭스라는 아주 섹시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잘 해먹었고 장사가 잘 됐죠. 장사 잘 됐죠. 한 히트 10 상품이었죠. 네, 한 10년 하고 나서 브릭스만 울고 먹기 뭐 하니까 또 이제 뭐 베트남은 V, 터키는 T, M은 멕시코 해갖고 요래 썼고 저래 썼고 해가지고 또 그때 신조어가 엄청 나와서 한 10년 해먹었고 네네. 지금 또 뭔가 다른 뭐가가 나와줘야겠는데 일단 정체를 드러낸 게 ESG였고 네, 그리고 이제 EM이 될 것 같은데요. EM, EM에서 이머징 마켓.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딱 이렇게 딱 문제 보고 이거 1번이네. 그리고 딱 1번 찍을 때도 있지만 2번은 아니고 3번은 아니고 4번은 아니고 그럼 1번이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반드시 1번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끼고 나서는 제끼는 건 너무 많은 제껴야 될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EM 국가 중에. 우리나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혁수 팀장님의 매력은 이런 건데 한 번씩 빵빵 터지게 해줘가지고 그래요. 답이 이렇게 딱 많이 웃어도 되는 방송인가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웃읍시다. 코로나 때문에 낙이 없고 뭐 좀 벗을만 하면은 또 먼지 몰려오고 뭐 애들 보면 안 됐잖아요. 세상은 원래 이런가 싶을 거 아니에요. 하늘은 늘 뿌옇고 마스크 안 끼고는 바깥에 집 밖도 못 나가는 이런 세상인 줄 알고 있을 우리 어린애들 생각하면 그거 한데 뭐 우리 뭐 이런 방송하면서 좀 웃어야죠. 무슨 뭐 장이 자빠집니다. 뭐 우리 뭐 외환위기 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글로벌 증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글로벌 증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이렇게 얘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남는 게 우리 한국은 들어갈 것 같고 달러도 당장 뭐 강세로 돌 것 같지는 않지만 약세도 어느 정도 올 만큼 오지 않았냐 한 정도인데 이러다 어떤 경우에 그럼 환율이 휘떡 한번 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당분간 환율 상단이 굉장히 무겁게 무겁다. 계속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에 제가 이 나왔었나요? 지난달 중순에 나왔었는데 네, 예. 그때 그 당시에 봤던 시장 상황보다가 현재 지금 외환시장 주변의 상황 자체가 훨씬 더 환율 하락 쪽으로 무게 중심이 훨씬 더 많이 지난번 있습니다. 출연했을 때보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서 오늘까지 주식 순매수 규모가 코스닥, 코스피 양쪽을 합쳐보니까 한 7조 9천억 정도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한 환율 하락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주자 예금 잔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등등 외환시장의 주변에 어떤 대기 매도 물량들이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슈로 인해서 환율이 반등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반등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에서 당국에 대한 경계감이 꽤 강한 편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환율 수준이 2018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19년 4월 중순까지 있었던 굉장히 좁은 박스권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레벨이 무너지면 넥스트 레벨이 한 1,050원대 그렇죠. 정도 넥스트 레벨 정도가 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한 지지력을 보일 걸로는 예상이 되집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하기를 기다리고 사고 싶지는 않다. 아, 롱은 잡고 싶지 않다. 사고 싶지는 않다. 아. 오르면은 좀 팔아보고 싶다. 쫓아가면서 저점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내가 팔고 싶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추격 매도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흐름을 어게인스트해서 사고 싶은 장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뭐 반등 폭은 좀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첫 번째는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백신 개발 기대가 되돌려지는 경우, 예를 들면은 백신 주사를 놨더니 갑자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더라. 뭐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갑자기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가 훨씬 더 화랑을 보여서 현재의 흐름과는 달리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유턴을 하더라. 이런 케이스. 두 케이스 정도가 아마 가능한 지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배신 때릴 가능성은 없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한 중반 정도까지 소위 이야기하는 그 지역 면역이 될 때까지, 자연 면역이 될 때까지는 그런 통화 정책을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번에 나온 FOMC 그 의사록을 봐보면은 생각보다 좀 조기에 양적 완화를 축소 내지는 종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조금은 꺼림직해 보이긴 합니다만, 모든 그 팩트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유 부장님의 뷰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주간 전망대 나오셔서 이렇게 큰 흐름을 짚어주심에 있어가지고 이 전망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사후적 설명이야 누구나 깔끔하게 합니다만 큰 흐름을 지금까지 거의 정확하게 짚어 오셨는데 지금 위가 상당히 무겁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호석 팀장님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나오면은 또 마지막에 그냥 안 보내드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3,000원 액면 분할 이후로 마음고생 심하셨던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 결국 약간 버텼더니만 좋은 시절 왔습니다. 이쯤 되면 또 이제 내년에 계속 삼성전자만 살까요? 하이닉스만 살까요? 아니면 다른 데 더 섹시한 부분이 보입니까? 업종이. 아, 업종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 뭐 헤지펀드 운용을 작년 말까지 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던져드리는 메시지는 이제 롱숏으로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전략가 좋아해요. 네, 진짜 그래서 해본 이제 분들. 이거 좋고 이거 안 좋고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제 연초에는 제가 이제 롱 뉴하고 숏 올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뉴 이코노미 관련된 거를 사고 올드 이코노미는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의 화두였죠. 올해 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5월달에 숏 올드 요걸 뺐죠. 5월달에 주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올드도 숏 해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숏 뭘로 바꿨냐면 숏 캐시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의 비용을 최소화하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사십시오. 왜냐하면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통화량 늘어나는 건 확실할 것 같아.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고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게 아마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숏 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롱뉴 숏 거의 캐시를 뭐 말씀드렸고요. 레이달리오급이시네. 현금은 쉬레기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연간 전망 내년 2021년 연간 전망을 할 때는 숏캐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네. 롱 뉴를 이제 롱 빅스로 바꿨습니다. 롱 빅스. 그러니까 큰 거. 빅스, BIGS로 바꿨고요. 큰 것들로. 큰 거를 사야 된다. 즉 시총 상위주들을 많이 사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투자자들도 과거와 달리 이제 뭐 중소형주 관련된 거를 보다도 대형주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를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BIGS가 이제 각각 의미하는 바들을 저희가 이제 말을 붙였는데 B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요 내년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테슬라가 25,000불짜리 그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했어요.
25,000불이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가장 싼 겁니다. 음. 근데 그거를 테슬라가 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배터리가 가격이 얼마인데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25,000불짜리 자동차를 내놓으면서 뭘 팔 거냐면요. 자율주행을 할 거면은 10,000불을 내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구독 경제를 할 옵션을 겁니다. 붙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25,000불짜리 전기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000불짜리 전기차가 나오면 이게 진짜 나온다고 하면 다른 OEM 애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다른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내가 이제 올해는 차 살 때 디젤 살까 휘발유 살까 전기차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뭐 사지 뭐 이렇게 하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올해 시장에서 가장 확실해진 거는 이제 전기차 시대는 이제 온다. 그 전년대는 올까 이거였는데 온다 이거는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년에 소장님이 차를 사신다고 바꾼다고 생각해 보시면 디젤 차를 사면 우리가 리세일 밸류가 중요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내가 5천만 원 주고 사고 3천만 원에 팔 수 있으면 2천만 원만 내고 타는 거잖아요. 근데 5년 후가 되면은 전기차가 이게 이 디젤 차가 이게 이러면 3천만 원이 아니고 이게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상되는 감가상 그러니까 리세일 밸류가 급락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전기차 쪽으로 한 번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터리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BBIG가 아니고 BIGS를 갖다가 이니셜을 설명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 중에 하나 B가 지금 설명하는 B는 네네. 배터리는 똑같고. 그리고 이제 I는? I는 인터넷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올해 가장 좋았던 주식 네이버, 카카오 이거 내년에 그러면 빠질 거냐? 내년에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밸류들은 지금도 여전히 펀더멘털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오버슈팅했던 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주식이 지금 퍼지고 있는 과정이지 이 회사의 주가가 펀더멘털이 후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주식도 내년에도 좋다라고 G. 생각하고 있습니다. G는 그린이라고 저희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책에 관련된 주식이라는 표현인 건데요. 네. 저는 이제 그린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그린이 좋고 정책이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데 됐기 이제 때문에는 그거 말고도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연준의 보고서에서도 힌트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보고서에 연준의 1년에 2번씩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레포트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기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금융시장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고요. 네. 올해 초에 보면은 BIS에서도 그린 수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IMF에서도 재정 정책을 쓰라고 요즘에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재정 정책 쓰면은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거죠. 야 이거 후대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니네 후대한테 너무 빚을 많이 땡겨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 IMF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재정 정책 써서 그럼 후대한테 써라. 그러면 후대를 위해서 써라. 어떻게? 그린에 투자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 로직이 너무나도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아하. 내년에도 큰 모멘텀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린과 관련된 거는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미컨덕터인데요. 이제 그 반도체는 내년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네, 뭐 반도체 얘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수요는 BIGS. 그래요. 우리 이혁수 팀장님한테는 들을 만큼 들은 것 같고 조금 자주 모시기 위해서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유 부장님, 우리 일부에서는 우리 KB증권의 김돈 연구위원이 저기 포스트 코로나에서 3C를 주목하자 했고 우리 이혁수 팀장께서는 또 빅스 BIGS를 했는데 뭐 이런 거 뭐 하나 뭐 없어요? 뭐 사실 CT 리서치의 말을 빌리면은 네. CT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내년도 외환시장의 테마를 3가지 정도로 여기도 3가지 나오는 메인 템을 정하고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와 약세가 좀 더 확대될 것 같아. 더 연장이 되질 것 같아. 그 배경으로는 뭐 기존의 달러와 구조적인 약세에 더해서 네. 뭐 현재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연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달러와 약세가 현재보다가 좀 더 가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영향이 외환 시장에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아. 아하.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는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금년 들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상화를 향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플러스 요인은 상대적인 고금리 상황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상당 기간 동안 현재의 어떤 저금리 내지는 완화적인 네. 통화 정책이 유지되는 와중에서 중국은 지금 기존의 금리 수준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금년도 들어서 기껏해야 중국이 지금 정책 기준 금리라 그럴 수 있는 그 롱프라임 레이트 같은 경우가 그 0.2% 인하시킨 데 불과했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중국이 지금 3.2% 위에 있습니다. 0%대인 다른 어떤 그 기본적으로 비교국들에 기본적으로 비해서 200pp 이상 남는 거죠. 예, 비교국들에서 워낙 높은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수록 약간의 금리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메리스로 캐리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10년짜리 채권을 사는데 10년 뒤를 보면은 20%만큼 초과 이익이 생기는데 중국 위안화가 20%만 약세로 안 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여기가 디폴트가 날 그런 나라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뭐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지형도도 그렇습니다. 뭐 각종 글로벌 투자 인덱스에 중국 편입 비중이 계속 확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이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WGBI 같은 그런 새로운 인덱스에도 편입이 되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자본 유입들 상대적인 어떤 빠른 경제 회복 같은 것들이 위안화 강세를 이끌 것 같고요. 이런 위안화 강세 지형도 하에서 결국 위안화의 영향을 받을 주변국 통화들도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그 중에 하나는 선진국 통화 중에서는 유로화를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머더티 커런시 중에서는 호주를 꼽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이런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수혜를 받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외환시장에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거래 패턴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신흥국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달러화가 완만한 약세 내지는 횡보세를 보인다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 투자 자금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쫓아가지고 신흥국가로 재배분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환경 하에서 커런시 사이드에서 보면은 신흥국 통화들이 말씀드린 그런 주변의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티 리서치 이야기였었고요.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은 사실은 환율 하단을 현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낮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현재 환율 수준, 앞으로의 환율 수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쳐다보는 도구 중에 하나는 현재 환율 수준과 비슷했을 때 과거의 상황을 소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보다가 하락 압력이 주변 상황들이 더 하락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아닌지를 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는 현재 상황과 비슷했던 과거의 상황을 소환을 해서 레벨을 비교하는 게 경우도 있습니다. 네. 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뭐 전자 쪽으로 비교를 해보면 현재 환율 수준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8년 하반기부터 19년 1분기까지 환율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주변의 외환시장 주변의 팩터들 또는 시장에 나온 화두들과 현재의 화두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락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더 많이 그때보다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레벨을 그것보다 좀 더 앞에 있었던 2017년도 환율 수준으로 낮춰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끝날 무렵 되면은 그때 좀 느낌이 다른데 오늘은 좀 많은 걸 좀
얻어가는 공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 부장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이호수 팀장님 네. 주간 전망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말까지 우리가 확인할 건 많다는 것은 특히 국제 정세와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코로나 어떤 전개 양상에 이르기까지 확인할 것은 많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